협업을 이끄는 힘 볼까요? 베트남 축구계의 영웅으로 처음 받는 입지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입니다. 2017년 9월에 부임하자 베트남은 챔피언십에서 준우승 돌풍을 일으켰고 2018년에 56년 만에 최4강에 올렸습니다. 2018년엔 AFF 스즈키컵에서 말레이시아를 꺾고 10년 만에 통산 두 번째 우승컵을 품에 안았습니다. 아울러 A매치 16경기 연속 무패 행진으로 기존의 약체 이미지를 완전히 벗고 동남아시아의 최강팀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동남아 최초로 월드컵 최종 예선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베트남 축구가 몇 년 사이에 갑자기 급성한 까닭은 두말할 것도 없이 박항서 감독의 리더십 때문이었습니다. 평소 그는 팀워크를 대단히 중요시했습니다.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팀을 만들려면 너보다도 우리가 우선이라는 원칙이 확고하게 잡혀야 한다. 그 원칙이 살아있는 속에서 자율이 주어진다. 책임과 의무를 본인들이 느껴야 한다. 그는 나보다도 우리가 우선이라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우리라는 인식이 팀에 뿌리낼 때 자율적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원칙을 세우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 원칙을 지키기는 대단히 힘듭니다. 그는 어떻게 우리라는 인식을 축구팀에 확고히 심어주었을까요? 전쟁을 통해서 통일이 된 베트남은 남쪽과 북쪽 간의 갈등이 꽤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박 감독이 부임했을 때 이미 베트남 국가대표팀은 지역별로 갈려 서로 얘기도 하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박 감독은 베트남어도 구사할 수 없었지요. 하지만 그는 매일 밤 의무실을 찾아서 선수들과 장난을 치고 스킨십을 주고받았습니다. 훈련 중에 장난 삼아서 선수들 엉덩이를 걷어차기도 하고 어깨를 감싸 안기도 합니다. 선수들의 발 마사지를 직접 하고 비행기 안에서 비즈니스에서 부상당한 선수와 바꿔주고 본인은 다른 선수 어깨에 기대고 잤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심지어 대표팀에게 차출된 선수들의 아내와 화상통화를 하며 당신 남편은 내가 불러서 가는 게 아니라 국가의 부름을 받았다고 말해주기도 합니다. 경기 중에도 경기 내내 라인을 따라 뛰면서 선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선수들 뒤에 자신이 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또한 선수들이 상대의 거친 태클로 그라운드에 쓰러지자 주심에게 강력히 항의하다 퇴장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박 감독은 베테랑 선수들에게 단순한 감독이 아닙니다. 자신의 동료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입니다. 간이를 앞세우지 않고 자신조차 팀원의 일부로 생각하는 박항서 감독의 수평적인 리더십이 선수들의 마음을 하나로 커넥팅한 것입니다. 우리 사이에서는 서로 취약점을 드러내도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또한 함께하면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바로 신뢰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신뢰 공동체입니다. 신뢰가 서로 강하게 커넥팅합니다. 구성원들이 서로 자신의 약점을 노출거리거나 자신을 상대와 다른 부류라고 여길수록 그 팀은 하나가 되기 힘듭니다. 우리가 만드는 강력한 힘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빅플레이의 시대. 하지만 내부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은 빅블러의 시대입니다. 블러는 사전적으로 흐릿해진다는 의미로 빅블러는 미래학자 스탠 데이비스가 그의 저서에서 사용한 데서 유래했습니다. 빅블러는 기존에 존재하는 산업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소위 경제 파괴입니다. 경계가 파괴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서로 자유롭게 드론을 들 수 있다는 것이죠. 얼핏 긍정적인 의미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움직이지 않으면 곧바로 나에게 위기가 들이닥친다는 의미가 됩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저 건너편에 있던 기업이 내 영역에 침범해 오면은 내 시작은 잠식당합니다. 대표적으로 카메라 시장이 스마트폰 시작에 잠식된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물, 인터넷, 핀테크, 인공지능, 드론 등 4차 산업의 혁명, 혁신적인 기술이 등장하면서 빅블러의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유통업계는 그야말로 전쟁터를 연상케 합니다.
오프라인 대행 유통업체는 다른 대행 유통업체가 아닌 쿠팡이나 11번가, G마켓 등 같은 인터넷 서핑 업체에 시장을 잠식당하더니 이들 업체마저도 이제 거대 포털 사이트의 시장을 순식간에 내주고 있습니다. 네이버 쇼핑은 2022년 3분기에 무려 10조가 넘는 거래액을 기록해 쿠팡과 함께 명실상부한 이커머스 업계의 투톱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금융권도 전쟁터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는 은행을 통해서만 성공하지 않습니다.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핀테이크 앱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성공할 수 있죠. 소셜 네트워크 업체나 포털 업체가 금융권으로 속속 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8월에 상장한 카카오뱅크는 당시 30조 원이 넘는 시가총액을 기록해서 금융그룹 1위인 KB금융을 압도적으로 뛰어넘었습니다. 2020년 말 기준 고작 903명 직원을 가진 카카오뱅크가 평균 1만 4천 명의 직원을 가진 거대 시중 은행이 장악한 시장의 경계를 순식간에 파괴한 것입니다. 카카오뱅크는 그 후에 업계 시총 1위 자리를 내줬지만 직원 1인당 생산성은 2022년 여전히 은행권 1위를 기록했습니다. 비익블러의 흐름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2020년 신년사에서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놀랍게도 스타벅스 경쟁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는 커피 전문점입니다. 그런데 스타벅스는 멤버십 시스템이 구축된 선불카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수많은 스타벅스 고객들이 신용카드 대신에 스타벅스 앱에 등록해서 선불카드에 돈을 충전하면 할인이나 프로모션 같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고객의 충전금을 받아두면 원하면 환불되어줍니다. 고객의 40%는 스타벅스 앱을 이용해서 결제합니다. 스타벅스는 앱에서 예치된 금액을 정확하게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업계에서는 미국에서만 약 12억 달러, 약 1조, 전 세계적으로 20억 달러가 넘는 예치금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미 스타벅스는 은행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2015년 10월 스타벅스는 이미 아르헨티나 은행 방코 갈리시아와 파트너를 맺고 인터넷 뱅킹이 아닌 실제 오프라인 은행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은행 이름도 커피은행입니다. 더 나아가서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전 세계 어디에서나 하나의 앱으로 현지 통화 결제가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청사지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은행권이 바짝 긴장하며 스타벅스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동차 시장도 거대한 비굴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려 지난 100년 동안의 기존 대형기관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보였던 자동차 업계는 빅블러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최근에 10년도 되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에 친환경화, 지능화 서비스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급격히 이동 중입니다. 지금은 전기차, 자율주행차, 공유차, 커넥티드카 등 미래차가 완전히 전면에 부상한 상태입니다. 그 선두주자는 기존 자동차 제조회사가 아닌 ICT 기업 테슬라입니다. 2022년 10월 기존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6,900억 달러로 글로벌 넘버 1인데요. 놀랍게도 폭스바겐, 토요타, 닛산, 현대차, 제너럴 모터스, 포드, 혼다, 피아트, 크라이슬러, 푸조 글로벌 9대 자동차 제조업체의 시총을 합친 것보다도 많습니다. 기업, ICT 기업. 외부의 협력을 끌어내는 힘. 외부의 협력을 끌어내는 힘. 이제 기업은 내부의 협력뿐 아니라 외부의 협력까지도 이끌어내어서 빠른 혁신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기업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개방형 혁신입니다. 개방형 혁신은 2003년 미국 버클리대 헨리 체스 브룩 경영학 교수가 처음 제시한 개념인데요. 외부 집단 지성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결과물에 대해서 공동특허를 얻는 방식을 뜻합니다. 산업 간 경계가 무지막지하게 파괴되고 모호해지는 시대의 자체 개발로는 도저히 그 변화의 속도와 폭을 따라잡지 못하므로 기업 간 아이디어와 기술을 공유하고 협업을 통해서 돌파구를 모색하는 혁신의 방법입니다.
지영 하이허스트 미국 IBM 사장은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업들의 혁신 방식이 대전환을 겪고 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꽁꽁 숨기던 과거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외부에서 협력자를 찾아서 함께 개발하는 방식으로 변하고 있다. 그는 또 이 회의에서 IBM 개방형 혁신 사례를 소개합니다. 2018년 시작한 포드 프로젝트인데요. 전 세계 스타트업과 학교 기업들이 모여서 자연재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협동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179국에서 온 40만 명의 개발자들이 불과 3년 만에 전 세계 환경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만 5천여 개 앱을 탄생시켰습니다. 국내 사례로는 유한양행을 들 수 있습니다. 유한양행은 2015년 초 국외였던 혁신 신약 파이프라인을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30km 확대했는데요. 이 중에서 절반 이상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외부 공동 연구 과제로 이뤄냈습니다. 외부 기술 및 약물의 개발 단계에 따라서 유한양행의 강점인 효능 독성을 평가하는 전인 임상 연구와 초기 임상 연구 등 실질적인 개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가치를 높인 후에 기술을 해외로 수출했습니다. 2009년 국내 엔솔 바이오 사이언스로부터 도입한 대행성 디스크 치료제 단계까지 개발한 뒤에 2018년 미국 스파인 바이오 파마에 기술 이전하는가 하면은 제넥신의 약효 지속 플랫폼 기술이 접목된 비알코올성 지방간 치료제를 독일 베링거 인할 기술을 수출했습니다. 개방형 혁신은 이렇게 빠른 속도와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항상 열린 마음으로 언제든지 새로운 협업 기회를 모색해야 합니다. 개방형 혁신에는 외부와의 협업을 원활하게 만드는 커넥팅 능력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의 폭과 깊이가 큰 시대에는 커넥팅 파워가 있어야 합니다. 커넥트의 사전적인 뜻은 있다, 연결하다, 관계시키다, 접속하다입니다.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는 A와 B 서로 긴밀하게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이죠. 이 능력이 중요한 이유는 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도록 만드는 핵심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하이퍼 커넥티드 사회에서는 수없이 많은 돌발 변수와 파괴적인 변화라는 불확실성을 피할 수 없습니다.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마치 유기체처럼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내부 구성원 간 협업과 동종 또는 이종 기업 간의 협업입니다. 등등 이렇게 협업이 필요하다라고 했네요. 대가 없이 줄 수 있는 희망. 비즈니스에서 커넥팅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가진 몇 가지 공통된 힘이 있습니다. 대가 없이 줄 수 있는 평판의 힘 그리고 다양성의 힘이 그것입니다. 먼저 줄 수 있는 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남에게 좋은 말이면 행동을 하고 자신도 그렇게 대접받는다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도 협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상대에게 주는 게 있을 때 받을 게 있습니다. 계약에 근거해서 직원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회사는 그에 대한 대가로 직원에게 월급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돈의 문제가 생기면 그 협력 관계는 여지없이 깨어집니다. 임금을 연체하는 회사에 일할 직원은 없습니다. 문제는 돈으로 협력 관계를 맺기는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모든 협력 관계를 돈으로 맺는 것은 대기업이 아니고서는 힘든 일이죠. 협업을 통해서 창직을 하기 위해서는 돈보다 관계를 우선해야 합니다. 협업을 만드는 관계는 상대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대가 없이 줄 때 생겨납니다. 전 세계 21개 언어로 번역되어서 수백만 부가 팔려나간 초대형 베스트셀러 기버의 저자 밥 버거와 존 데이비드만은 성공의 유일한 법칙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고 또 주는 것. 대가의 크기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위하고 그들의 삶의 가치를 더하는 도움이 결국 자신에게 더욱 큰 보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마치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선수들에게 아낌없이 자신의 마음을 주었듯이 말입니다. 사실 당연한 이치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채워주는 사람에게 기꺼이 도움을 주고 싶어 합니다. 나를 그만큼 소중히 여기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상대가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줘야 합니다. 별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것을 자꾸 주려 하면 오히려 상대는 부담을 느끼고 회피할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빵 주는 꼴입니다.
심지어 무슨 목적이 있는가 하고 의심까지 설 수 있습니다. 결국 주는 것도 능력입니다. 상대에게 진정으로 관심이 있을 때 비로소 그가 원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동안 상대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얼마나 많이 주었을까. 대가 없이 줄 수 있는 힘은 상대에 대한 따뜻한 관심에서 나옵니다. 대가 없이 줄 수 있는 것은 따뜻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평판의 힘. 협업을 이끄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강제로 끌고 오거나 돈을 주고 끌고 오거나 평판으로 끌고 오는 것입니다. 먼저 강제로 오는 것은 혈연이나 학연 그리고 군대 인연 등을 들어서 같이 일하자고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대가는 없거나 크지 않고 강제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억지로 하는 데 지속적이고 생산적인 협업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돈을 주고 끌어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돈으로 끌어온 사람에게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협업을 기대하기는 무리입니다. 딱 자신에게 주어진 일만 할 것이고 언제든지 더 많은 것을 주는 것에 갈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 평판으로 끌고 오는 것입니다. 평판. 흔히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합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고 모여 사는 집단이라는 뜻이죠. 평판은 나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평판이 좋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원만하고 유익한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것이고, 평판이 나쁘다는 것은 내가 상대에게 거칠고 도움이 안 되는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최근에 개인 간 거래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당근마켓의 경우에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개인적인 거래를 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매너 온도입니다. 시간 약속도 잘 지키고 제품에 대해서 친절히 설명해주는 판매일수록 매너 온도가 높습니다. 어떤 집단이 새로운 구성원을 받아들이고 협력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역시 평판입니다. 평판이 높은 사람일수록 사람들은 자석처럼 끌어옵니다. 평판이 좋은 사람들은 대부분 믿을만하고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스티브 잡스의 애플이 그렇습니다. 잡스는 애플 그 자체였고 수많은 스티브 잡스의 광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플의 제품을 사고 자신에서 홍보했습니다. 결과 스티브 잡스가 CEO로 있었던 당시 애플은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망 직후에 애플은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내주었죠. 과거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는 직원들은 뭐든지 다 알아야 한다는 문화를 고집했습니다. 반면에 현 CEO인 사티아 나델라는 뜨거운 인간애를 바탕으로 누구면 배우면 된다. 누구든 문화로 취임 5년 만에 마이크로소프트 세계 1위 시가총액의 기업으로 올려놨습니다. 그 덕택에 회사의 평판은 2006년 139위에서 2019년 5위로 급상승했죠. 인도 출신 소수인종으로 그의 큰 아들은 전신마비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성숙한 철학은 인간으로 이어졌고 대중들은 이러한 나델라의 매력에 푹 빠져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매력은 금전적인 가치를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자본입니다. 엔터테인먼트에서는 매력이 K-팝 팬덤들은 특정 셀럽에서 대해 앨범을 사고 음원을 다운로드하면서 스스로 주변 사람에게 홍보합니다. 심지어 팬들끼리 돈을 걷어서 지하철과 비행기에까지 전면 광고를 시키기도 합니다. 셀럽이 매력적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특히 강한 매력을 발휘할까요? 공감, 배려, 관심 등은 인간관계에서 기본적으로 매력을 끄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추가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상대에게 인적, 정신적 또는 물질적인 도움을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사람을 소개시켜 준다거나 금전적인 혜택을 주는 사람, 또한 나의 고착된 생각을 깨뜨리는 망치 같은 자극과 영감을 불어넣는 사람, 이들 주변에는 항상 협력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 모입니다. 만나면 항상 새로운 발상을 얻게 되고 돌파구를 찾게 됩니다. 방향을 잡지 못하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은 말 그대로 어두움과 한 줄기 빛과 같습니다. 스크럼을 짤 구성원 중에서 평판이 좋은 사람이 있다면 협업을 이끌어내기가 더욱 쉬워집니다. 나의 팀에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거나 평판이 좋은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팀워크에서 훌륭한 분이 있으면 같이 함께해서 만들고 이렇게 나가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여기까지만 오늘 해보.